아침 7시쯤 되면 부엌에서 드립커피 향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내리는 거였지요. 천천히 물을 부으며 정성스럽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 참 세심한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향을 맡으면서도 이불 속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잘 잤어? 라고 물으면 응하고, 짧게 대답하고 커피 한 잔 할래? 하면 나중에 하고 얼버무리곤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 부부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한 지는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뒤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보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놓고는 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산책을 나갔다가 한두 시간 뒤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야 했고, 냉장고 정리도 해야 했고, 청소도 해야 했고, 손주를 돌보러 딸네 집에 가야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저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지요. 말을 나누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늙어가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오늘 뭐 해? 하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 봐야지, 시장 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같이 갈까? 하고 물었어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마운 건지 부담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혼자 갈게 하고 말했지요. 왜? 하고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면 남편이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이거 얼마야? 이건 뭐에 쓰는 거야? 너무 비싼 거 아냐? 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짜증이 올라왔어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점점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둘이서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어요. 가끔 제가 말을 꺼내봤습니다. 오늘 딸이 전화했어. 그러면 남편은 그래 하고만 대답했지요. 손주가 감기 걸렸대. 응, 병원 다녀왔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 저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요. 결혼 초에는 분명 이렇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퇴근하면 반가웠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손잡고 걷기도 했었지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저는 저대로 제 할 일에만 바빴어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말이라곤 반찬 더 줄까? 아니, 됐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어 있었고 저는 옆에 누워서 한참 동안 남편을 지켜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일하느라 굳어진 거친 손을 보면서 아, 이 사람도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드립 커피 향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내려주는 그 커피 말이에요. 저는 그 커피를 한 번도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고 말해놓고는 식탁에 그대로 둔 채 다른 일을 하다가 식으면 남편이 조용히 싱크대에 버렸지요. 그렇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내려주면 저는 받지 않고 커피는 식고 남편은 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정성을 들여서 내려준 건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부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회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완전히 따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마음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도 지나갔어요. 계절은 계속 변했지만 우리 사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한 노부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할머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나? 하고요.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던 게 언제였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녀왔어. 하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TV에 집중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제 목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지요.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외롭다는 것, 같이 있어도 혼자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밥을 먹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치우고 나서도 각자 할 일을 했지요. 남편은 TV를 보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둠 속에서 다시 드립 커피 향이 떠올랐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혼자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고요. 이 이야기가 어느 한 집안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요즘 많은 은퇴 부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있는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들 하시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현실이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경제적 불안이 가져온 마음의 틈.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불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요. 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고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도 여기저기 쓰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꼭 사야 하나? 너무 비싼 거 아냐? 좀 더 저렴한 거 없을까?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게 되지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도 다시 빼놓고 또 담았다가 또 빼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날도 많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이런 고민을 혼자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고 싶은 대로 샀을 텐데 이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포기하곤 하지요. 이건 다음에 사자, 오늘은 참아야겠다 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고 싶은 걸 못 산다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아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만남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점심 한 끼에 10,000원씩이나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들의 연락을 받아도 선뜻 나가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렇게 만남을 거절하다 보면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되고 결국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탓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현역일 때 좀 더 준비를 했어야지. 당신은 항상 그렇게 펑펑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만 아끼는 것 같아. 당신은 아끼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 불안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불안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틈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현실은 끝나지 않는 가족 부담. 은퇴를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들은 더 늘어나기도 하지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신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은 시골집에 내려가야 합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시니까 안부도 여쭤봐야 하고 집 정리도 해드려야 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드려야 하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경우에는 더 자주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모시고 가야 하지요. 옷도 갈아입혀드려야 하고 말벗도 되어드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시골집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통에 담고 과일도 챙기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어서 버스를 타고 가지요. 두세 시간을 가서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면 몸이 녹초가 되어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온몸이 쑤시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하루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겁니다. 아내가 다녀오면 다녀왔어? 하고 물어보지만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TV 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그렇게 편하게 있었겠지요. 아내는 그게 서운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다녀왔는데 당신은 편하게 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쌓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딸이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게 사는 걸 아니까, 그리고 손주가 귀엽기도 하니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 데려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손주를 돌보다 보면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예전에 내 아이를 키울 때랑은 다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는 계속 뛰어다니고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시리고 그런데도 아이한테는 피곤한 내색을 할 수가 없지요. 할머니 놀아줘 하면 놀아줘야 하고 할머니 배고파 하면 밥을 해줘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나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오면 엄마 고마워요 하고 인사는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 또 그래 할 수밖에 없고요. 거절하면 자식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명절도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큰 집에 모이면 음식 준비는 여전히 여자들의 몫이지요. 며느리들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가 대부분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고 며느리가 말해도 아니야, 내가 할게 하고 결국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익숙하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서툴러 보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다 싶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어떤가요? 거실에 모여 앉아서 TV를 보거나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손주들은 잘 크고 있지? 이런 편한 대화를 나누면서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지요.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여기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당신도 좀 와서 도와줘.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삼켜버립니다.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싸움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는 겁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지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도 지쳤거든요. 남편이 오늘 수고 많았어 하고 말해도 대답하기 싫어요. 당신이 뭘 알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했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전화가 와서 엄마 괜찮으시죠? 하고 물어보면 응, 괜찮아 하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피곤한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한 부담은 부부 사이를 점점 더 멀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지요. 세 번째 현실은 소통의 단절, 마음의 단절.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역할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답답하고 무료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해를 바랍니다.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좀 이해해줘 하고 말하지요.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공감이거든요.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했어. 당신 덕분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잘 모릅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대꾸하거나 그 정도는 괜찮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요. 그러면 아내는 더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끼니까요. 남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꾸 힘들다고만 하니까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됐어. 내가 할게 하고 거절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하고 따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점점 아내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하는 인사 정도만 나누고 저녁에는 밥 먹자 하는 말 한마디뿐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왜 같이 사는 거지? 하고요. 같이 있어도 외롭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이미 40년을 함께 살아왔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같이 있어도 외로운 느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답답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영원한 것은 없고 고정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르듯이 지금의 우리도 10년 후에는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전 그대로를 기대하거든요. 결혼했을 때 우리는 이렇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지고 실망하게 되고 서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했듯이 상대방도 변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남편이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은 것도, 아내가 예전처럼 상냥하지 않은 것도 모두 다 변화의 일부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괴로워지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슬픔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관계의 변화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퇴 후 부부 관계에서 이 무상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배우자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요. 남편이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아내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도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과 달라졌듯이 상대방도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변한 걸 상대방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존중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상의 지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영원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도 변할 수 있고,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상황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보라는 거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강물은 흐르지만 강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지만 강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모습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라는 관계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상의 지혜 실천 체크리스트. 첫 번째, 매일 아침 오늘의 당신을 새롭게 만나겠습니다 하고 마음먹기.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대하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말을 멈추기. 과거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배우자의 변화를 관찰하고 인정하기. 당신이 요즘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편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변화를 저항하는 대신 흐르듯이 받아들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지게 되지요. 심리학에서 공감 능력,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힘.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 능력 엠퍼시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서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감의 부재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지요. 아내가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하고 말했을 때 남편이 나도 힘들었어 하고 대꾸한다면 그건 공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겠다. 힘들었겠어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되지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만 이래? 할 수 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시장 다니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겠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오래 함께 살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되지요.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공감 능력도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고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부부 관계에서는 특히 정서적 공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오늘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왔는데 정말 힘들었어 하고 말했을 때 인지적 공감만 한다면 아, 병원 다녀왔구나. 수고했어 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을 한다면 아내가 느꼈을 피곤함, 답답함, 외로움까지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겠어요. 당신 혼자 다 하느라 얼마나 지쳤을까요? 고마워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서적 공감을 받으면 사람은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3가지 제안합니다. 공감 능력 실천 체크리스트.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들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둘째, 당신이 그랬다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루 한 번 배우자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하고 묻기. 그리고 대답을 들으면서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공감 능력이 생기면 부부관계는 놀랍게 변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에게 더 다정해지게 되지요. 같이 있어도 외로웠던 관계가 같이 있어서 든든한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무상과 공감이 만나는 지점, 함께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관계. 불교의 무상과 심리학의 공감. 이 두 가지 지혜는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감정을 느끼라는 가르침이니까요. 하지만 이 둘은 사실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수용을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변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버리고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공감의 지혜는 우리에게 감정에 대한 연결을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변화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변했구나.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을 힘들게 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비난 대신 위로가 나오고 실망 대신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느끼는 것. 상대방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함께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관계지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고 멀어져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놓아줌이고 다른 하나는 다가감입니다. 놓아줌은 무상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상대방이 변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다가감은 공감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서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놓아주면서도 다가가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놓아주다 보면 너무 멀어질 것 같고 다가가다 보면 숨이 막힐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때로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때로는 적당히 떨어지면서 리듬을 맞춰가는 관계가 되는 거지요. 은퇴 후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게 되지요. 이때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으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가까움이 필요한 겁니다. 무상의 지혜로 거리를 조절하고 공감의 지혜로 가까움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실제 이야기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통 이야기를 통해 무상과 공감이 어떻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적용되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현대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부부가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동이를 나누던 노부부의 약속.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함께 논밭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왔지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둘만 남아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채워놓곤 했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많이 아파졌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서 집까지 오는 게 점점 힘들어졌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밭에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물동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깨져버렸지요. 할머니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깨진 물동이를 보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도 이제 늙었구나. 물동이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깨진 물동이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를 쳐다봤을 뿐이지요. 할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하지만 서로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였지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마을에 나갔다가 새 물동이를 하나 사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것보다 훨씬 작은 물동이였어요.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됐지요. 할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로는 물을 한 번에 다 못 날라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머지 반을 나를게. 다음 날 아침부터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우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물동이로 물을 기르면 할아버지도 자기 몫의 물동이로 물을 길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서 집까지 왔지요.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혼자 해온 일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해본 적 없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물동이를 들고 걷는 할아버지의 걸음이 불안정해 보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걱정되어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고만 대답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속도를 맞춰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우물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전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옆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 아니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더 좋아요. 혼자 할 때는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덜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때는 쓸모없는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혼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러가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잘 잤소?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나도 그럭저럭.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었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물동이를 나눠 들고 함께 걷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면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고, 할아버지가 헛발을 디디면 할머니가 팔을 잡아주었지요. 어느 겨울날 아침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물로 가는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위험하니까 내가 혼자 다녀올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더 함께 가야지. 당신 혼자 가면 넘어질 수도 있잖소.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눈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니 괜찮았어요. 우물에 도착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할머니가 문득 웃었습니다. 우리 참 우스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눈길을 함께 걸어오다니. 할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젊었을 때는 이러지도 않았는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서로 바빠서 그랬나 봐요.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가요? 이렇게 함께 늙어가게 해줘서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어서요.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물동이를 나눠 들고 우물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함께 걸었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반씩 나눠 들고 함께 걷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각자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없었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마을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물동이를 반씩 나눠 드니까 오히려 2번 왕복해야 하는 거 아니오? 그게 더 힘들지 않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함께 가면 밤밖에 안 들어도 되고 같이 걸으니까 외롭지도 않소? 이게 훨씬 나아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혼자 들고 가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물동이를 함께 들고 가니까 오히려 덜 힘들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마지막 몇 년은 진정으로 함께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작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늙는다는 건 손을 잡고 걷는 게 아니라 짐을 반씩 나누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무게를 이해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함께 늙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퇴직 후 다시 배우자가 된다는 것. 경숙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퇴직했지요. 남편 진수 씨는 경숙 씨보다 2살 많고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2년째입니다. 슬아의 딸 2을 두었고 손주도 3이나 있지요. 퇴직 후 경숙 씨의 삶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큰딸이 맞벌이를 하니까 손주를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진수 씨는 5년 동안 집에 있었지만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보고 TV를 켜놓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지요. 가끔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보기에 남편은 무료해 보였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두 사람 사이는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아침에 인사는 나누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 뭐 해? 장 보러 가야지. 그래. 이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요.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켜놓고 말없이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어요. 어느 날 경숙 씨는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전날 손주를 돌보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경숙이에요. 오늘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경숙 씨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경숙 씨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요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경숙 씨는 문득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집에 가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경숙 씨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요양원 다녀왔어.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는 당신도 같이 가는 게 어때? 나는 바빠. 경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바쁜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할 일이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들었지요. 경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 초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진 거예요. 며칠 후 경숙 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자꾸 아파서 정형외과에 진료 예약을 해뒀거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배가 불러 보이더라고요.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부인이 대답했어요. 조금. 그런데 괜찮아.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같이 와줘서. 경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 있었을 텐데 언제였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희미했어요.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숙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뭘 원하는 걸까? 남편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힘든데 그걸 서로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였지요. 집에 도착해서 경숙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어? 남편이 고개를 들고 경숙 씨를 봤어요.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 다닐 때는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 같아. 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편하게 쉬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도 힘들었던 거예요. 나도 힘들어.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다니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가. 그런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워.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남편은 경숙 씨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랐고 경숙 씨는 남편이 얼마나 무료하고 외로운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경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 갈래? 남편이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함께 걷고 싶어서.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너무 각자 살았던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좀 달라져 보자. 서로한테 관심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서로 기분 물어보고 저녁에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내려서 경숙 씨에게 주었어요. 잘 잤어? 응, 당신은?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경숙 씨가 요양원에 갈 때는 남편도 가끔 함께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지요. 손주를 돌볼 때도 남편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를 봐줄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고마워. 경숙 씨는 남편이 손주와 노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TV를 끄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뭐 했어? 시장 갔다가 친구 만났어. 당신은? 집에서 책 좀 읽고 낮잠 자고. 책이 재미있었어? 응, 괜찮더라. 이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가까워진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일들은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해 보여. 경숙 씨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경숙 씨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경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더라. 그러게. 겨울이 오나 봐. 내일은 더 추울 거래. 그럼 집에 있어야겠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대화였어요. 경숙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당신이 분홍색 스웨터 입고 있었잖아. 맞아. 당신은 검은색 코트 입고 왔었지. 그때 당신 예뻤어. 지금은? 지금도 예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경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 뭐가? 함께 늙어가게 해줘서. 경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퇴직 후 부부가 다시 배우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나이 들어서의 사랑. 그건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경숙 씨와 진수 씨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양원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지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외로울 때 서로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어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러게. 걷기 좋은 날이야. 우리 자주 이렇게 걸을까?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늙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추면서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함께 가는 것. 그게 은퇴 후 부부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부부가 왜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상의 지혜와 공감의 능력 그리고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이제 그 배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부도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불교의 무상 가르침에서 배웠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변했듯이 배우자도 변했고 우리 관계도 변했어요. 그걸 탓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텃밭에 비유해 볼까요? 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심습니다. 봄에는 상추를, 여름에는 토마토를, 가을에는 배추를 심지요. 봄에 심은 상추가 가을에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계절이 바뀌면 작물도 바뀌는 게 당연하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와 은퇴 후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계절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계절에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가꾸는 겁니다.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더 깊고, 더 이해하고,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텃밭에서 가을 배추가 봄 상추만큼 상큼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깊은 맛이 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단순히 아, 그랬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는 피로함, 외로움, 답답함을 내가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도 텃밭으로 비유해 볼게요. 텃밭에 물을 줄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지요. 좋은 농부는 흙을 만져보고 잎을 살펴보고 작물의 상태를 느낀 다음에 물을 줍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세심하게 느끼고 그에 맞춰서 반응해야 해요.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말했을 때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건지를 느껴보세요. 단순히 수고했어 하고 넘기지 말고 그 사람의 하루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세 번째로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니까 자칫하면 숨이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지고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텃밭에서 작물을 심을 때는 간격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 햇빛과 영양분을 빼앗아서 잘 자라지 못하고 너무 멀리 심으면 공간이 낭비되지요. 적절한 거리에 심어야 각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에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남편은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고 아내는 혼자 책을 읽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각자 충전한 다음에 저녁에 만나면 서로에게 할 이야기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밥을 해주는 것도,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함께 있어주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기뻐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면 신기해하고 꽃이 피면 감탄하고 열매가 맺으면 감사해하지요. 비록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감사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야 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작은 감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커피 내려줘서 고마워요.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지요. 배우자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대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벌레 먹은 잎도 있고 휘어진 줄기도 있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열매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완벽한 작물만 키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즐거움도 없어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진짜 텃밭 가꾸기의 즐거움입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화내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배우자가 짜증을 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대신 괜찮아요. 다음에 기억하면 돼요. 힘든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고 말해주세요. 6번째로 새로운 것을 함께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관계가 루틴에 빠지기 쉬워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지루해질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텃밭에서도 매년 같은 작물만 심으면 흙이 지치고 병충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농부는 돌려짓기를 하지요. 올해는 이걸 심었다면 내년에는 저걸 심어서 흙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리 수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아니면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처 산이나 공원,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함께 다녀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대화거리도 생기고 관계도 신선해집니다. 7번째로 과거를 떠올리되 거기에 갇히지 않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아이들 키울 때 참 힘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텃밭에서 지난해에 풍성했던 수확을 기억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기억이 올해의 농사에 힘을 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날씨도 다르고 흙 상태도 다르니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하지요.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간직하되 지금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건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름 괜찮아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텃밭이 가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처럼 왕성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에요. 가을에는 가을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겨울을 준비하지요. 잎은 떨어지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내리고 봄을 기다립니다. 늙어가는 부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깊이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뒤처진다고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부축하기도 하면서요. 물동이를 나눠들던 노부부처럼 우리도 인생의 짐을 반씩 나눠들 수 있습니다. 혼자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줘,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경숙 씨와 진수 씨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 가자 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관계는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우리 부부도 너무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잘 잤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텃밭도 하루아침에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열매를 맺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에게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부부가 왜 서로에게서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교의 무상 가르침과 심리학의 공감 능력, 그리고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 덕분에 고마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은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나는 괜찮아요라고 말해 보세요.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감사와 배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을 나가보세요. 손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계절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부부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